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민법 과목을 맡은 윤태석이라고 합니다. 내년 10월 말에 이제 33회죠.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을 건데 앞으로 정확히 1년 남았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첫 날이죠. 그러면 OT를 좀 해드려야 되나? 간단히 해드릴게요. 혹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1차하고 2차가 있어요. 1차가 2과목, 2차가 3과목.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 제가 아는 민법이 있어요. 1차 2과목. 2차는 3과목이에요. 공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라고 과목은 2개인데 한 과목으로 묶어져 있어요. 공시법, 세법, 세금 세자죠. 이렇게 1차 2과목, 2차 3과목이 있고 40점은 넘어야 돼요. 40점을 못 넘으면 꽈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게 100점 나와도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40점 이상을 전제로 평균 60점을 넘어줘야 돼요. 절대평가예요. 60점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1차 평균 2개 합쳐서 60점 나오면 되고 이건 3개 합쳐서 60점 나오면 돼요. 이걸 절대평가라고 하고 절대평가 반대말이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앞으로 2년 후부터 2차 과목은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1차는 계속 절대평가. 24년부터.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유지되는 기간은 올해하고 내년, 2년 남았죠. 33회하고 34회. 상대평가라는 것은 사람 수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80점이 나와도 올해 2만 명 아마 예상되는데 3년 후 2만 1등 탈락. 80점이 나와도. 그게 상대평가예요. 사람 수로 뽑는 거. 지금은 아직은 절대평가예요.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돼요. 절대평가가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좋아요. 6점만 넘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앞으로 2년 동안에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할 거예요. 상대로 바뀌기 전에 합격하려고. 자, 40점 이상을 전제로 평균 6점 맞으면 돼요. 그러면 만약 학개론에서 80점이 나왔다. 그럼 민법은 몇 점을 맞춰야 합격일까요? 어느 한 과목, 2과목 중 8점이 나왔어요. 민법이든 학개론이든. 그럼 몇 점 맞추면 합격이죠? 40점 맞으면 돼요. 8점 맞추면 다른 과목에서 40점만 맞춰주면 돼요. 그런데 학개론에서 100점이 나와버렸다. 그런데 민법에서 37.5가 나왔다.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무조건 40점은 넘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100점을 맞은들 다른 과목에서 40점을 못 넘어버리면 불합격이라는 얘기. 즉 1차에서 100점은 80점이에요. 82.5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85점도 낭비 점수예요. 어느 한 과목에서 80점이 100점이에요. 왜? 다른 과목에서 무조건 40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차하고 2차하고 다른 점이에요. 2차는 3과목이기 때문에 중개사법에서 100점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40점, 여기서 40점만 나와도 20점 보태주고 20점 보태주고 그러면 딱 60점이 돼요. 즉 2차 과목은 어느 한 과목에서 90점 나오든 100점이 나오든 85점이 나오든 무조건 다른 과목으로 보태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1차는 달라요. 내가 아무리 90점 맞아도 40점 밑으로 맞아버리면 끝나요. 보태줄 점수는 20점밖에 안 돼요. 20점밖에. 즉
이 점을 1차 과목 공부할 때는 알아야 돼요. 100점이 아니라 1차 과목은 80점이 100점이에요. 즉 8점 이상 100점 사이는 낭비 점수예요. 90점 맞아봤자 줄 점수는 꽂을 점수는 20점밖에 안 돼요. 20점밖에 못 꽂죠. 그러니까 100점 맞는다고 40점을 여기는 40점을 꽂주죠. 20점. 하지만 얘는 20점밖에 못 꽂죠. 서로. 즉 1차 과목은 80점이 100점이에요. 80점. 즉 어려운 건 버려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8점 점수가 32개예요. 40문제 중 32개가 80점인데 이게 100점이라는 얘기예요. 즉 8개는 틀려도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합격 전선에. 그래서 학개론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투자론, 금융론, 간평론 각 파트에서 계산 문제도 나오고 그래요. 계산 문제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8개는 맞춰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서로. 그래서 계산 문제 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절반만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에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버릴 건 버려버려야 돼요. 시간 부족해서 계산 문제 못 풀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절반만 공부한다. 쉬운 것만. 만만한 놈만. 난이도 하 계산 문제만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 한 3문제만 맞추면 엄청 잘 맞은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찍어버리면 돼요. 한 번으로. 그런 식으로 학개론, 민법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거 버려버립니다. 굳이 이해도 안 되는 걸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8문제는 낭비 점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차 과목이 조금 편해요. 어려운 파트는 버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2차 과목은 100점 점수를 온전히 다른 과목에 보태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은 2차 과목을 어렵게 내요. 수급 조절 때문에 어렵게 내서 2차에서 탈락시켜요. 1차보다는 2차를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2차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단 1차가 미끄러지면 2차에서 합격 점수 나온들 의미가 없어요. 1차 합격을 전제로 채점이 들어가요. 1차는 기본적으로 또 중요하죠. 그래서 내년 33회 때 동차로 합격하시려면 일단 1차를 기본으로 해서 2차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민법 과목이니까 민법만 설명해 드릴게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죠. 시험은 모든 자격증 시험입니다. 국가고시죠.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잘한 사람은 이 시험에 유리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어. 그분들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1년만 고생하시면. 정말이에요. 문제는 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못했어. 뒤에서 놀았어. 그분들이 문제예요. 공부머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험을 보려고 준비했어요. 그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어느 정도 중간 안에만 들어왔으면 이 시험 합격합니다. 공부 머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소 반에서 10등 안에 드신 분들은 1년만 고생하세요. 무조건 돼요. 문제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어. 그분들이 좀 고생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합격합니다.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짧아요. 공부할 양이 되게 많아요. 공부할 양이. 특히 2차 과목은 많이 외워야 돼요. 외울 게 많아요. 지저분하게 외울 것도 많아요. 하지만 1차는 달라요. 부동산 학개론은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이해 바탕에서 외워야 돼요. 민법도 마찬가지. 2차 민법, 공법, 공시세법, 중개사법 학개론 빼놓고는 다 법과목이에요. 민법이 법 중에서 가장 기본법이라고 해요. 기본법. 민법 지식이 좀 있어야 2차 과목, 법 과목도 어느 정도 수월하게 접근해요. 그래서 민법을 1차 과목에 놓은 거예요. 최소한 민법에서 40점 이상은 60점 평균 점수는 나와줘야 2차 시험 볼 자격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4과목이 법이기 때문에 민법 과목은 5과목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민법이 되면 2차 과목이 돼요. 민법이 안 되면 2차 과목에 전력 투구할 자신감이 상실해요. 1차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먼저 5과목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이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민법 실력이 높을수록 2차 법 과목도 조금 접근이 쉬워져요. 자,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이죠. 여러분들은 법 과목에 대해서 생소하실 거예요. 처음 법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법대 나오지 않느라. 대부분 법대 나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법은 일단 민법 우리 시험 대상은 법 조문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조문이죠. 몇 조, 몇 조. 법 조문이 우리 출제 대상이고요. 두 번째, 대법원 판례라는 게 있어요. 재판 들어가면 판결문 떨어지죠. 지방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제3심이 대법원이에요. 그 대법원의 판결을 대법원 판례라고 해요. 우리 출제 대상이 두 개예요. 2차 과목은 법 조문만 내요. 판례가 안 나와요. 거기는 거의. 하지만 민법만큼은 법 조문 절반, 판례 절반이에요. 법 조문이 기초라고 해요. 법 조문이 기초. 법 조문을 먼저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 이 법 조문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사건을 해결하느냐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법 조문이 기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잡아갈 거예요. 민법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기초가 돼 있어야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 가요. 법 조문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읽었는데 뭔 소린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대법원 판례가 어려운 판례도 있어요. 쉬운 판례도 있지만. 그래서 법 조문이 기초고 이 기초를 토대로 대법원 판례 결론을 내 걸로 만들어야 OX, 오지선다형에서 정답을 골라요. 그래서 앞으로 11월 3주 과정이 인문이에요. 3주 과정이 인문. 11월. 그 다음에 12월부터 여기는 1월, 2월까지 3달 동안 기초과정 이렇게 가요. 3주 동안의 기초 법률 용어 중심으로 개념을 공부할 거고 이제 12월부터 1월, 2월 3달간에 걸쳐서 이제 기본서, 우리 민법 기본서를 통해서 기초를 잡을 거예요. 법 조문하고 중요한 대법원 판례. 그 다음 3월, 4월 과정, 5월, 6월 과정, 7월, 8월 과정, 마지막 9월, 10월 과정. 이렇게 두 달로 돌아요. 앞으로 계속 1년 커리큘럼이, 학원 커리큘럼. 3, 4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공부할 양의 약 80%를 제가 해드려요. 1월까지 약 50에서 60% 정도 공부할 양이에요. 그 다음 5, 6월 달에 나머지 20%를 해서 거의 100%. 그 다음에 7, 8월에 마지막 정리. 9, 10월은 동영 모의고사 통해서 시험 보면서 실전 대비. 이 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3주는 가장 기초 개념, 민법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대법원 판례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잡고 점자 단계를 밟아봐요. 50%, 80%, 100%. 법 조문과 판례. 정답 지문은 판례가 70에서 80% 박아요. 결국 출제 비중은 우리가 40문제면 200개 지문이에요. 200지문인데 그중 법 조문이 약 절반쯤 나오고 대법원 판례가 약 절반, 100개쯤 나와요. 하지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부터 5번 오지선다. 여기서 정답 지문을 박아요. 틀린 것, 만약 3번이 정답 지문이다. 이 정답 지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찾아내야 돼요. 5개 중. 나머지 1번 몰라, 5번 몰라, 상관없어요. 3번 정답 지문만 확실하면 이 문제는 맞히는 거예요. 이걸 정답 지문이라고 하는데 정답 지문으로 나오는 확률은 판례가 70%, 80%예요. 결국 200개 지문 중에서 100개로 출제는 되지만 정답 지문은 판례가 더 많이 박아요. 그래서 민법은 판례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례만 죽으라고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돼요. 왜? 절반이 조문에서도 나와요. 제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법 조문을 기초로 해서 대부분 판례를 잡아내는 게 민법 공부 방법이에요. 판례는 법 조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판례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3월부터 5월, 6월. 물론 중요한 판례는 이때도 할 거예요. 근데 12월, 1월, 2월 이 기초과정에서는 주로 법 조문 기초로 쌓을 거예요. 우리 시험은 1년 뒤예요. 1년 뒤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마라톤 싸움이에요. 마라톤. 그 달에 배운 거 그 달에 섭취하면 충분해요.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민법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다른 2차 과목하고 좀 틀려요. 다른 2차 과목은 공법, 공시세법, 중개사법. 걔들은 기초라는 게 없어요. 그냥 뗐다 외워야 돼요. 아니 민법은 달라요. 민법은 기본법이라고 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튼튼해야 대법원 판례가 내 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2차 과목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민법 공부 방법하고 2차 법 공부 방법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니까 각 과목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 대상이 1차적으로 민법 조문, 그 다음 대법원 판례인데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법 조문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암기 파트가 좀 많아요. 암기를 한다는 거, 시험을 보려면 외워야 됩니다. 모든 시험은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고 시험 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단, 이 암기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주관식 논술 시험이 있으면 완전히 외워야 돼요. 안 보고 써야 되니까, 소술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1번에서 5번 사이 중 답만 골라내면 돼요. 틀린 거 찾아내면 돼요. 즉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 정도 암기만 하면 돼요. 보고 맞아, 틀려. 이것만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암기면 되지. 소술하라 안 보고 쓰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암기 정도는 보고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암기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주관식 시험처럼 서술형, 논술형 시험처럼 고시처럼 완전히 뭐 달달달 외워야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 시험은 골라내기만 할 정도로 외우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암기가 되느냐?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법 조문의 내용을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어야 돼요. 2줄짜리 문장을 읽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일단 고개가 끄덕여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의 바탕 위에서 이 내용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듣고 보고 혼자 고민하고 그러면 저절로 외워져요. 자꾸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해의 바탕에서 자꾸 반복을 통해서 외워지게끔 하는 공부예요. 일부러 외우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2 쉽죠.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 식으로 자꾸 보면은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읽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아, 아니야, 틀려 이렇게 OX 싸움이에요. 객관식 오지선다는 맞냐 틀리냐 싸움, 이걸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틀려 이렇게 골라지는 암기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와요. 그래서 법조문은 판례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해하고 2차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해는 해야 돼요.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자꾸 반복해서 외워지게 그런 식으로 쭉 할 거고요. 대법원 판례는 좀 달라요. 이건 풀어가야 돼요. 대법원 판례는 풀어갑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못해요. 대법원 판례가 너무 많아서 계속 헷갈려요. 이의 바탕에서 풀어갑니다. 자, 대법원 판례가 이러이러한 경우는 할 수 있다. 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 그래 이 경우는 있구나, 이 경우에는 없구나, 없다로 끝나야 되는구나. 이건 단순 암기. 왜 너는 이 경우에는 할 수 있느냐. 항상 대법원 판례는 약 절반쯤은 이유가 있어요. 할 수 있다로 결론이 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너는 이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이래서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이 케이스에서 왜 할 수 없느냐. 이래서 할 수 없는 거야. 이래서 할 수 있는 거야. 이 이유를 외웁니다. 대법원 판례 공략 방법이에요. 판례의 결론을 단순히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계속 외워야 돼. 헷갈리고. 이유를 외워버립니다. 이유를 통해서 결론을 풀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외우는 거야. 이유도 외우는 게 아니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외워져요. 이 이유가. 그런 식으로 대법원 판례를 하면 굳이 안 외워도 이 결론이 있다 없다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 조문은 어느 정도 법이 A라고 규정해놨으니까 그런 거야?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있다 없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못해요. 이 판례의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를 통해서 계속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같이 공부하다면 나중에 이 결론이 외워집니다. 이게 풀어간다고 저는 표현해요. 대법원 판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쌓을 기초 단계에서는 법 조문을 주로 할 것이고, 법 조문은 일단 듣고 아하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구나, 그런 거구나, 그렇게 고개 한번 끄덕여주고 외워야 돼요. 그 다음 영어 공부하면은 영어 단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 단어가 모인 문장을 독해합니다. 법에서는 여기에 단어에 해당되는 게 법률 용어예요. 법에서 쓰이는 용어. 의학 용어가 있고 법률 용어가 있고 일상 용어하고 좀 달라요. 의학 용어는 영어로만 돼 있죠. 책이 영어라 그래요. 서양 의학이라. 한의대는 한자. 법은 법률 용어라는 게 있어요. 일상 용어하고 좀 낯설죠. 그래서 법률 용어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일상 용어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걸 익숙해지는 방법은 뭐냐? 이 법률 용어를 계속 뱉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뱉는 거예요. 그래서 친숙해지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법률행위, 의사표시 이런 법률 용어가 이제 계속 나올 건데 기초 단계에서 이런 법률 용어를 빨리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 그 다음 이 단어에 익숙해지면 법률 용어 이제 단어라고 해요. 나중에 독해가 돼요. 문장이 이해가 가요. 풀어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입문 단계에서는 3주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민법의 기초만 쭉 몇 개 스크린 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12월부터 나갈 건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의 기초를 좀 쌓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법 조문을 기반으로 한 대법원 판례. 이게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할 거다. 어느 정도 법 조문은 외우자. 대신 어떻게 외우느냐? 처음부터 외우려고 막 강박관념에 쌓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뱉고 자꾸 하다 보면 몇 달 후에는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공부는 외워야겠다 할수록 안 외워져요. 그냥 친숙해지세요.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OX가 골라져요. 그게 외워졌다고 그래요. OX만 고르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민법,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가 우리 공부 대상이다. 그 다음에 법률 용어 자꾸 읽어서 익숙해지자. 공부 방법 말씀해 드릴게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집중이에요. 오늘 수업 3시간 할 건데 수업 중에 집중합니다. 수업 중에 집중.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딴 생각이 들어요. 걱정 안 하셔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수업 시간만큼은 집중합니다. 어떻게 집중하시느냐?
제가 흑판에 대고 설명을 하면 흑판을 뚫어지게 보고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속으로 되뇌입니다. 따라합니다. 속으로. 집중해야 돼요. 저는 흑판에 설명하는데 책을 보면서 듣는다. 그거 안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나는 들으면서 책도 같이 볼래. 30%는 안 들려요. 필기하지 않습니다. 필기도 집중에 방해가 돼요. 추가 필기하는 거 아무 도움 안 돼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왜 하지 않습니다. 설사 없더라도 다른 데 있어. 하는데 들으면서 필기해. 그거 결코 좋은 공부 방법 아니에요. 언제 쓰면서 공부하냐. 돌아가서 복습. 복습하실 때 쓰면서 공부하시는 거지. 수업 중에는 가급적 필기 안 하는 게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쓰는 게 뭔가 좋은 것 같아. 안 그래요. 나중에 쓰면서 공부하는 거지. 교재에 다 있어요. 그걸 왜 써? 집중 안 하고 써. 나중에 집에 가서 보죠. 뭔 소리인지는 몰라. 내가 써놓은 걸. 하지 마세요. 교재에 없는 내용 쓸 필요 없어요. 교재에 다 있어요. 설사 여기에는 없더라도 다른 파트에 있어. 그러니까 결코 설명을 제가 하는데 받아 쓰고 그런 거 결코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방법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장 나은 공부 방법을 하니까 가급적 제가 말한 공부 방법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본인은 아닌데 나는 쓰고 싶은데 그러면 쓰세요. 하지만 저는 결코 좋은 공부 방법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흑판에 대고 설명할 때는 뚫어지게 듣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거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외우려면 되게 힘들어요. 10배나 안 외워져요. 근데 이해가 되고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가급적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두 번째, 키워드란 게 있어요. 중심 단어. 공부는 단어 싸움이에요. 모든 법 과목은 우리 지문이 보통 한 줄보다는 두 줄이 많아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 민법은 거의 소수로를 90% 장난쳐요. 이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유효인지 무효인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항상 여기에 중심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걸 키워드, 중심 단어. 저는 범죄의 흔적이라고 해요. 이놈의 단어 때문에 없다로 끝나줘야 돼요. 즉 문장을 읽고 두 줄짜리 문장에서 핵심 단어가 있어요. 이걸 키워드 중심 단어라고 해요. 이걸 찾아내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단어를. 문장은 우리가 못 외워요. 이 단어를 통해서 결론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 줄짜리, 세 줄짜리 문장에도 반드시 있다 없다를 결론 짓게 하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요. 이 단어 때문에 있다로 나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찾아내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평소에 책을 봐야 되느냐. 책이 두 줄짜리 문장이 있으면 쭉 형광펜 바르지 않습니다. 쭉 밑줄 긋지 않습니다. 중심 단어만 밑줄 또는 동그라미. 있다 없다 밑줄 또는 동그라미. 단절 쭉 X. 중심 단어에만 밑줄 또는 형광펜 동그라미. 그래서 처음에는 밑줄 해도 돼요. 하지만 동그라미를 해서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중심 단어. 아니면 아예 여기만 밑줄 하셔도 되고. 어찌됐든 내 눈에 확 띄게 중심 단어를 보이게끔 책을 표시를 해놔야 돼요. 나중에 이 단어만 보면 이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쭉 형광펜 바르거나 쭉 밑줄 긋는 거 그건 가급적 지양하시고 모든 문장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에만 밑줄 또는 동그라미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 싸움이에요. 키워드를 통해서 있다 없다를 계속 훈련할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되면 책 읽는 시간이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하루에 한 과목씩 마지막 보는 건 뭘 보는 거냐 이걸 보는 거예요. 중심 단어 있다. 한 페이지가 5분이면 가요. 이거 보고 그렇지 이제 마지막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1년 동안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마지막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한 과목을 하루에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때는 돼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걸로만 하루에 딱 봐요. 시험 전에. 그래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항상 모든 문장에는 중심 단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읽고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지금 버려야 돼요. 절대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익숙해지세요. 익숙해지다 보면 외워져요. 시간이 그래요. 그건 시간이. 그러니까 그냥 읽고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고개만 끄덕이면 돼요. 그게 앞으로 2월까지 과정이에요. 모든 과목 마찬가지. 2차 과목도 지금 외우는 거 아니에요. 12월 달에 공시세법, 중개사법, 공법 들어가겠지만 이해해야 돼요.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구나.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익숙해져요. 나중에 외우면 돼요. 12월 달에 외워봤자 1년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고개 끄덕이기. 공부의 시작이에요. 고개 끄덕이기. 그러다가 점차 익숙해지고 외워지고 안 외워진 건 일부러 이제 외우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처음부터 외워야겠다. 그런 중압감을 버려버렸어요. 그냥 학원 와서 한번 들어봐야지. 집에 가셔서 한번 오늘 본 거 복습 한번 해봐야지. 그런 식으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졌어요. 1년 아주 긴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그 다음 예습금지. 모든 과목 미리 공부하지 않습니다. 미리 기본서 보지 않습니다. 예습금지라는 것은 기본서를 미리 혼자 보고 오는 거예요. 절대 보지 마세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책 덮어버려요. 일도 없어요. 앞으로 나올 기본서가 보통 600페이지예요. 이 600페이지 중 절반은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절반도 안 되게 우리가 공부하면 시험 90점 나와요. 무슨 얘기냐? 기본서는 혼자 보는 사람을 위해서 나온 책이에요. 강의를 안 듣고. 혼자 읽으면서 이해갈 수 있도록 쓰는 책을 기본서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시험에 나와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은 과거 한 번 기출된 문제까지 다 기본서는 있어요. 그 당시 난이도 8문제, 난이도 상위 8문제인데 그러면은 8문제에 5를 곱하면 무려 40개 지문이죠. 40개 지문이 지금 30회 쌓였죠. 1200개 내용이 필요 없는 지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시험에서 틀려도 되는 꼴짜기 내용. 전혀 몰라도 합격전선 80점, 90점 맞는데 아무 지장 없는 내용까지 기본서에는 기존 기출이라고 다 들어가 있어요. 전 과목. 흘러가는 지문이 있고 정답 지문이 있어요. 정답 지문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정답 지문은 장난치는 것들을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1년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서에는 몰라도 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까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기본서를 예습하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30년 전에 한 번 나온 그런 귀퉁이 내용까지 다 보게 돼요. 뭐가 중요하고 뭘 내가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혼자 공부할 때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내용 괜히 읽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혼자 고민해. 이해도 안 되고. 당연하죠. 강의를 안 듣고 책을 먼저 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절대 예습 금지예요. 뭘 하시느냐. 내년 시험 끝날 때까지 복습만 합니다. 복습만 하는 거예요. 예습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과목. 복습도 어떻게 하느냐. 기본서를 전체 읽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기본서만 보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내용만 복습. 양쪽 페이지 중 제가 왼쪽 페이지에 여기만 했어요. 여기만 했어요. 중간 안 했어요. 오른쪽 페이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만 복습하는 거예요. 하지 않은 내용은 절대 혼자 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아서 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어려워서 아직은 안 한 내용. 다음 달에 할래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만 보는 거예요. 그날 수업에 하지 않은 내용은 볼 필요가 없어요. 복습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수업 3시간, 4시간, 이제 12월부터 4시간 갈 건데 4시간 동안 한 내용 복습하기도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 대상은 그날 공부한 것만 복습하고 절대 하지 않은 내용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고생만 하고
시험 점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 말대로만 따라오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저를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도 오늘 배운 것만 하자. 그 다음 또 뭘 해야지. 가장 좋은 공부 방법, 소리 내어 읽기예요. 소리 내어 읽어버려야 돼요. 눈으로 보는 공부는 내게 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번 뱉어버려야 돼요. 특히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낯설기 때문에 뱉어버려야 돼요. 눈으로 보지 마시고 뱉어버립니다. 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리 내서 뱉는 방법이 있고 입속으로, 도서관 같은 데서는 소리 못 내잖아요. 입속으로도 뱉어요. 되뇌이는 거야. 입속으로 뱉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입속으로 뱉습니다. 가장 좋은 건 소리 내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위 상황에 따라 소리를 못 낼 수가 있죠. 스터디 카페, 도서관 같은 데. 그때는 입속으로 뱉어야 돼요. 입속으로 뱉기 싫어. 그러면 쓰는 거예요. A4지에. 손으로 뱉는 거예요. 반드시 소리 내어 뱉거나 입속으로 뱉거나 써서 뱉어야 돼요. 눈으로만 보고 가면 내 거 안 돼요. 그 다음 한 문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듣고 이 문장을 한번 되뇌어야 돼요. 그냥 읽고 쭉 가면 내 거 안 돼요. 읽고 고개 듭니다. 방금 읽은 내용의 중요한 중심 단어 있다 없다. 그걸 반복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복습 요령이에요. 시간은 걸려요. 하지만 이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진도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오지선다 못 고릅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절대 못 골라요. 오지선다 객관식은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면 답을 골라요. 1번부터 5번. 1번 읽었는데 아이고 모르겠어. 2번 아이고 모르겠어. 아이고 몰라. 틀렸네? 나머지 4개를 몰라도 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지문 5개를 다 알아야 한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2개만 정확히 알아도 맞출 수도 있고 경우 수는 이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면 이게 쌓이면 5개까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대충 넘어가는 것 좋은 공부 방법 아니에요. 한 번 하고 고개 들어서 그래 방금 그걸 내 되새김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돼요. 그게 자꾸 반복되면 내게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리 내어 읽기 되게 중요해요. 소리 내 읽는 방법은 겉으로 이렇게 소리 내버리는 게 최고로 좋아. 그래서 수업 중에 가만히 듣지만 마시고 따라합니다. 뱉으세요. 서로 같이. 그래서 시끄러워야 돼요. 수업은. 적막감에 쌓여있죠. 그럼 합격률도 적막해. 근데 수업이 막 따라하고 활기차죠. 합격률도 활기차요. 그래서 소리 내기 아주 좋아요. 그 다음 제 강의를 자주 듣습니다. 듣다. 한글도 못 쓰겠네. 자주 듣습니다. 복습하실 때도 혼자 책 보지 마시고요.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복습하세요. 그 다음 왔다 갔다 하실 때, 전철 타실 때, 운전하실 때, 버스 타실 때 요즘은 동영상이 나와요. 참 좋은 세상 됐어요. 동영상 나와서 좋은 게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들으세요. 뭐 이런 OT는 들을 필요 없고 본수업. 자주 들으면 들리죠? 들린다는 얘기는 이해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걸 자꾸 들으면 자연스럽게 1 더하기 1 같이 알게 돼요.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제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법은 논리거든요. 특히 민법은 논리예요. 3단 논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따라서 이렇습니다. 이 논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습득이 되고 그 다음 법률 용어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계속 듣습니다. 100번을 들을 수 있어요. 100번을. 모든 파트를. 그 정도로 앞으로 1년 동안은
대중교통 타시거나 운전하실 때 음악 듣지 않습니다. 제 강의 계속 들었어요. 다른 분 강의 계속 들었어요. 다른 과목.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실 때는 강의를 자꾸 들었어요. 그래야 익숙해져. 공법 강의 자꾸 들어야 돼요. 처음 배우려고 하지 마요. 자꾸 들어봐요. 자연스럽게 외워져. 자연스럽게 법률력 익숙해져요. 일부러 막 외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외우면 까먹고 공부하기 싫고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면서 그냥 따라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해결해져요.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안 외워진 건 그때 특별히 더 시간 내서 외워버리면 돼요. 그때는. 그래서 공부를 외우려고 하는 공부를 하지 마시고 외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외워지는 익숙해지는 그 방법은 자주 듣고 소리 내어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가장 좋은 거. 그 다음 무조건 책 넘기지 마시고 하나를 보더라도 한번 음미하는 시간, 손으로 쓰면서 정리, 음미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노력하세요. 안 돼요. 쉽게 노력해야 돼. 거기 한번 듣고 내가 방금 본 내용에 대해서 책에 이렇구나 한번 정리하는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그러면은 내게 되는 게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자주 듣고 자주 뵙고 침대에 누워서도 듣고 드라마 금지 1년 동안 내년에 붙고 싶으시면 아셨죠? 보지 마. 단 주말은 쉬세요. 그때 하세요. 집안일 많죠. 산책 나가세요. 저녁에 산책 나가서 제 강의 탭 꽂고 운동도 하고 들으세요. 밖에 나가서 계속 따라해요. 뱉어버려. 밖에서는 뱉는다고 옆에 사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악 쓰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뱉는 건데 나만 들리게. 그런 식으로 하루에 1시간씩 산책 나가서 운동도 하고 강의도 자주 듣고 뱉어버리고 그 공부 방법이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저를 다 알아요. 모든 제 수강생들이. 왜? 집에다 막 틀어놓으니까. 설거지할 때도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는 안 들리니까 그때는 못 틀고 모든 집안 식구가 다 알아요. 그런 정도로 자주 들으세요. 그게 민법 또는 다른 과목 정보관은 가장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법이 쉽지가 않아요. 읽어봐도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저도 아직까지 대본 판례를 읽으면 뭔 소린지를 몰라요. 한 3번을 읽어야 아는 판례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법이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 이 시험이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만 않아요. 하지만 또 마음을 너무 급하게 드셔도 안 돼요. 괜히 스트레스만 쌓여요. 열심히 하되 편안한 마음으로. 물론 편안한 마음은 안 들겠죠. 모든 수험생은. 그래서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워지게끔 자꾸 듣고 자꾸 보고 그러다 보면 되는 게 공부예요. 그다음 나중에 안 외워진 것은 모르겠어. 그럼 이제 열심히 더 노력해서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고. 처음에는 공부는 이해예요. 이해. 뭔 소린지는 알아야 외우든지 말든지 하지.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면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일단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돼. 버려버립니다. 그걸 왜?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1차 과목의 좋은 점이에요. 하려고 했는데 이 파트는 너무 어려워. 난 버려버려요. 그 파트가 올해 내년 33일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안 되면 버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아니면 그냥 외워버리고 막판에. 근데 가급적 고개 끄덕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과목 마찬가지예요. 학교론도 마찬가지고 공법, 공세법 다 일단은 고개 끄덕이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구나. 법이 저렇게 규정해놨구나. 자꾸 보고 그럼 익숙해져요. 매 장사 없다고 하죠. 익숙해져요. 자꾸 매 맞으면 돼요. 자꾸 보면 돼요. 처음부터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봅니다. 자, 일단 이제 1페이지 한번 가봐요. 1페이지. 민법. 우리 시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과목이 돼 있어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러면 민법이란 게 뭐냐? 민법.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민법은
법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과목이에요. 조문수도 1118개. 민법하고 상법이 조문이 1000개가 넘어가요. 법대에서 4년 동안 배워요. 민법은 4년 동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민법을 배워요. 그 정도로 법과목 중에서 가장 양이 많아요. 그래서 민법은 구성이 맨 처음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 첫 번째 과목이고, 두 번째 물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 소유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집, 내 아파트, 소유권에 관한 물권법. 세 번째가 채권법이에요. 채권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유권 들어보셨을 거예요. 채권은 내가 돈 빌려주면 돈 갚어. 이게 채권이에요. 그 채권법. 그 다음 네 번째가 부모, 자식, 부부, 친족관계 또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받죠. 친족, 상속법. 이걸 가족관계다 해서 가족법. 이걸 돈, 재물재자에서 재산법 파트 그래요. 재산법 파트에 관한 물권법, 채권법이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친족, 상속법이 이렇게 구성됐고 이 세 개를 각칙이라고 하고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에 있는 공통 분모를 뽑아서 모아놓은 법 규정 이걸 총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총론, 강론, 총칙, 각칙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물권, 채권, 친족, 상속에 있는 어떤 공통 분모를 뽑아서 규정한 법이에요. 총칙에서는 일단 이거부터 하겠네. 자,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총칙, 물권, 채권, 친상중, 친족, 상속법,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아무 상관없죠? 제외, 친상은 시험 대상 아니에요. 그 다음 채권법도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이 있는데 이 채권법 중에서 계약에 관한 계약법만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채권법 중 계약법. 자, 계약법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이죠. 내 아파트를 팝니다. 매매계약. 또 임대차 계약. 세를 줍니다. 임대차 계약. 이게 계약법 강론에서 규정한 우리 시험 범위 계약이에요. 매매, 임대차. 여기서 한 가지 아실 것. 매매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은 동네가 계약법이고 계약법의 동네는 채권법이다. 따라서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 계약은 채권계약이다. 지금은 듣기만 하세요.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채권법 속에 계약법이 있고 계약법에 우리 시험 범위 매매,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매매, 임대차 계약은 동네가 채권법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물권 계약이 아닌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약법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물권은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죠. 내 아파트. 자, 이 계약을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해요. 계약을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자, 이런 게 법률 용어예요. 매매라는 법률 용어 떴죠. 계약 떴죠. 임대차 계약 떴죠. 채권 계약 떴죠. 물권 떴죠. 채권 떴죠. 법률행위 떴죠. 다 법률 용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떴어요. 법률 용어. 그러면 이 법률 용어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느냐?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단어 자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 법률 용어가 한자예요. 한자. 의학 용어가 영어듯이 글은 한글로 써져 있으면 다 한자예요. 물건물 권리권, 빛의 권리권, 법률, 행위 다 한자예요. 책, 매매도 한자, 임대차도 한자. 그래서 한자로 풀어가야 돼요. 그런다고 한문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 그냥 듣고 한자로 해석하면 기억이 좀 쉬워져요. 자, 단어 자체에서 행위. 행동합니다. 근데 법은 행동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좋은 말로 행위가 좀 고상한 뭔가 보이는 말 같죠? 행동 대신 행위. 법률.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인가 보군.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립니다. 뭐 이거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인가 보지 뭐. 법률 행위. 그 다음 물권. 물건에 관한 권리예요. 아하, 소유권. 내 아파트에 대한 나의 권리인가 보구나. 물건에 관한 권리. 채권. 빚 채자예요. 돈 빌려주고 돈 갚으세요. 이게 채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 갚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채권. 자, 매매, 임대차. 임대차, 대차는 빌려주는 계약을 대차라고 해요. 빌려줄 대자예요. 그럼 임은 왜 붙었느냐? 갑이 을에게 월세를 주고, 아니 월세를 주고, 집을 세 주고 월세를 받아요. 차임이라고 해요. 월세를 또 법은 차임이라고 해요. 차임 임자예요. 그래서 임대차는 빌려주고 반대급부로 월세 받는 계약.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요. 차임 임. 아하, 빌려주고 월세 받는구나. 매매. 매매는 말 그대로 팔매, 살매예요. 같은 매자지만 한자가 달라요. 팔고 사고. 그래서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계약, 매매 계약. 그래서 법률 용어에 익숙해지려면 여기 한글로 써져 있는 한자의 의미를 그냥 이해하면 훨씬 빨라지는데 또 그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말은 해주겠지만 이걸 자꾸 들으면 금방 익숙해져요. 사고 팔고 계약, 매매 계약, 팔매, 살매, 임대차. 아하, 대차는 빌려줄 때 빌릴 차자예요. 그래서 빌려주는 계약 대신 임, 차임, 월세를 받는구나 대신. 이걸 유상계약 그래요. 반대급부를 받고 하는 계약, 유상. 이거 단자예요. 상장상, 있을 유, 반대급부를 받는구나. 이거 유상. 유상 반대는 없을 무, 있을 유, 없을 무, 무상계약. 빌려주고 월세를 안 받아요. 공짜로 빌려주죠. 반대급부가 없죠. 없을 무, 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을 무상계약. 임대차는 반대급부로 월세 받죠. 그래서 임대차는 유상계약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어 자체에서 한자, 반대급부가 있구나, 반대급부가 없구나. 그 다음 우리 법은, 민법은 이분법이에요. 다 반대말이야. 유상, 무상.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다, 유효. 그럼 반대말 무효. 있을 유, 없을 무. 유효, 무효. 다 이분법이에요.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요. 권리는 행사한다고 그러고 의무는 이행한다고 해요. 의무가 채무예요. 그래서 채무, 돈은 갚아야 되죠. 그래서 채무, 이행. 의무는 이행해야 되는데 의무가 채무예요.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 그 얘기는 돈 빌린 사람은 갚아라. 근데 안 갚았어. 이걸 채무 불이행 그래요.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니불. 이행하지 않았구나. 채무불이해. 이런 식으로 우리 법률 용어는 다 이분법. 반대야, 반대. 유효, 무효. 있다, 없다. 유상, 무상. 권리, 의무. 이런 식으로 반대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법률 용어는 다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 공부는 따로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한번 들으면 이해하는데 쉬워요. 물건에, 물건 물자예요. 물건에 관한 권리, 빚받을 권리, 주세요 권리, 채권, 매매, 사고 팔고 계약, 임대차, 빌려주는 대차 계약인데 반대급부로 월세, 차임을 받는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식으로 민법은 단어에 접근하시면 되고 순서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중 친상은 범위 제외, 채권법 중 일부인 계약법 시험 범위, 물권법 전부, 총칙 중 법률행위 파트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총칙에서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계속 볼 거고 물권, 그 다음에 계약법,
대신 친상이 빠진 대신 민사특별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민사특별법은 법 5개를 배워요. 거기 한번 보죠. 4번에 민사특별법에서 주택, 주거용 건물 찾았죠? 1페이지에 맨 밑에 쪽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두 번째가 장사하시는 자영업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 세 번째가 돈 빌려주고 상대방 재산에 가등기란 걸 박아요. 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 넘기시고 집합건물, 아파트를 말해요. 아파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합건물법.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특별법이 명의신탁하지 마세요. 명의신탁하지 마세요. 당신 땅은 당신 앞으로 등기 박으세요. 남한테 등기 부탁하지 마세요. 명의신탁 금지에 관한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세요. 라는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5개 법을 배워요. 그러면 자, 또 이제 흑판 봐봐요. 총칙에서 40문제 중 10문제가 나오고요. 물권법이 양이 가장 많아요. 14문제 나오고요. 계약법에서 10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6문제 나와요. 그러면 총칙 10, 계약법 10, 물권법 14, 34개. 특별법에서 6개에서 40문제가 나와요. 자, 물권법이 총칙하고 계약법 양을 합친 양하고 똑같아요. 원래 20문제 나와야 돼요. 양에 비하면. 근데 20문제 대신 14문제 나오죠. 이유는 특별법이 6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물권법에서 문항수를 줄였어요. 양으로 따지면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을 합친 양이 물권법이에요. 물권법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원래는 20문제쯤 나야 되는데 특별법이 이놈이 6문제 가져가 버렸어요. 계약법이 양이 가장 적어요. 총칙의 약 4분의 3 정도. 근데 10문제나 나오죠. 그래서 계약법은 양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특별법은 나중에도 돼요. 민법이 돼야 특별법도 가요. 그 다음에 특별법은 6문제 중 3문제, 4문제만 맞추면 돼요. 2문제는 어차피 어렵게 난이도 상으로 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4문제 정도 맞추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만 하면 3문제, 4문제 맞춰요. 일단 민법이 이해돼야 특별법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당분간은 3, 4월까지는 민법에 전력 두고 할 거예요. 그 다음 민법 중에서도 물권법, 총칙 여기에 2월까지는 좀 더 비중을 더해요. 그래서 총칙하고 물권법이 되면 계약법이 이해가 가요. 계약법은 어느 정도 이거 이해해야 돼요. 계약법은 이해의 영역이 강해요. 총칙도 이해의 영역이 강해요. 물권법은 법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법 조문이 많으면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영역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은 총칙, 물권법에 집중할 거예요. 2월달까지는.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계약법, 특별법 그때 쫙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에 따라 강의 순서를 두니까 기초 튼튼히 한 상태에서 점차 단계를 밟아가요. 그래서 점차 계단 밟기로 갈 거예요. 민법은 계단 밟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들이대버리면 안 돼요. 왜? 그건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처음은 더디지만 기초를 확실히 쌓아놔야 돼요. 이 기초는 그냥 센 기초 아니에요. 별 3개짜리 가장 중요한 내용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기초만 해요. 저는.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기초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초만 할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되게 짧아요. 금방 가버려요. 나머지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시험범위 아닌 거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하는 것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1년이. 여러분들은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2차 과목은 막 외워야 돼요. 정말 고생합니다. 저는 27회 때 시험을 봤어요. 27회 때.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2016년도였으니까. 저는 변호사인데 변호사 업무하면서 그때 변호사들 사이에
공인중개사 시험 좀 보자 그런 열풍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봐봤어요. 아유, 뭔 공인중개사 시험 이렇게 어려워요? 깜짝 놀랐어요. 뭐 거의 사법시험 수준이야. 사법시험. 되게 어려워요. 할 양도 많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내년에 동차 합격합니다. 그냥 쉽게 접근하고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히 복습 잘 하셔야 돼요. 반드시 1시간이라도 꼭 복습하셔야 돼요. 오늘 수업 듣고 집에 가셔서 전혀 보지 않았다. 그러면 효과가 확 떨어져 버려요. 대신 1시간 봤다 또는 들었다. 들으면 돼요. 강의 한 번 더 들었다. 왔다 갈 때 계속 들었다. 그게 복습이에요. 자주 강의를 듣는 게 복습이에요. 복습.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늘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내 실력이 늘지 않아요. 본인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복습 꼭 하세요. 그래요. 첫 번째 시간은 OT였고 이제 10분간 쉽니다. 10분간 쉬고 두 번째 시간 갈게요.